이론 설명하면서 문제까지 바로 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 먼저 하고 그다음에 6월 달 끝날 때 하면 너무 늦으니까 5월 첫 시간에 농지법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계법 진도 다시 나가도록 할 겁니다. 들으셨겠지만 5월 달에는 부교재로 기출 문제집을 쓰겠습니다. 수업하면서 이제 뭐 요약서도 많이 다 체크를 했으니까 강의 노트 위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로 이론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강의 노트에 없는 내용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기출 문제로 우리 노트에 없는 내용들 좀 추가해야 될 것들 제가 표시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노트 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뭐 무리 없게 뭐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농지법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농지법은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자세하게 강의합니다. 저는 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보다 재력이 뛰어나죠. 집도 있고 농지도 있지만 결혼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농지법이 2문제가 나오는데 버리기는 좀 아깝습니다. 이게 그 뭐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격하는 거랑 불합격하는 거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딱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농지법은 보통은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 쉬운 문제 한 문제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 2시간 수업 들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농지법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딱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부터 기출 문제인데 문제풀이 할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 아무래도 이제 야간 분들은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문제를 좀 풀어오십시오. 문제를 풀어오시고 농지법은 풀어올 필요가 없고 안 배웠으니까 국계법부터 어디까지 풀어와라고 하는데 그냥 푸십시오. 그냥 내 시간 되는 대로 계속 풀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날 풀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를 내가 풀기가 너무 어렵다. 공부가 안 돼서 아직 내가 문제 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 읽고 해설 읽고라고 하십시오. 대신에 자 문제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겠죠? 이거 절대 손대지 마시고 이거 절대 손대지 마시고 내가 그 기출 문제는 여러 번 봐도 좋습니다. 여러 번. 우리 기출 문제집은 한쪽은 문제만 정리가 되어 있고 한쪽은 문제 있고 해설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문제 뭐 틀린 부분 밑줄 다 표시해 놓고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이제 수업할 때는 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든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수업할 때 다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혼자 볼 때는 문제만 돼 있는 거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놔두고 요걸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2번, 3번을 봐야 됩니다. 2번, 3번. 기출 문제는 여러 번 봐도 좋습니다. 대신에 답을 외우지 말고 어떤 분들은 기출 문제 여러 번 보라니까 야 이거는 3번, 이건 4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은 다음에 나올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해설 읽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서라든지 요약서 찾아가 가지고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앞뒤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변형돼서 나오도록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앞에 정답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처음 풀 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럼 다음 볼 때 눈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 눈이. 그러니까 이걸 표시를 하지 말고 뒤에다가 내가 아는 지문인지 모르는 지문인지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아는지 모르는지 해서 아는 지문들 그리고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확실히 알겠다. 지워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2번째 볼 때, 3번째 볼 때 처음에 틀렸던 모르던 지문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기출문제집에서 내가 봐야 되는 지문들이 몇 개 안 남을 겁니다. 그럼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 중에 확실히 아는 지문이라도 내가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지문이다. 아니면은 아는 지문인데도 요거는 시험 직전에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살려두시고 하면서 그런 지문들만 살려두면은 시험 직전에 한 30분 정도면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에서. 기출 지문인데 내가 확인해야 될 것들 다시 하고 확인하는 거죠. 시험 직전에, 그 전날에. 요렇게 객관식 지문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는. 제가 또 이제 불합격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가에서는 객관식 문제집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문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남는 지문이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객관식 문제집은. 그래서 5월달 첫째 시간에 농지법부터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오늘 1일 테스트 마지막에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뭐 작년 시험 문제인데 나올 줄 알았던 겁니다. 누구나 뭐 소형주택이 개정이 되고 나서 아 요거 나오겠구나 했는데 나왔죠. 근데 문제가 좀 치사하긴 한데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면 되지만 소형주택은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요건을 하면 소형주택은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랑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는데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이 아닙니다. 이게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실입니다. 이런 걸 설마 틀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 시험 당일날 해설 강의해야 돼서 풀다가 이거 틀렸는데 욕실과 부엌이 아니라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원룸으로. 근데 욕실과 그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에 3개 이하의 침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침실의 면적은 각각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혼자 사는데 땅 밑에 묻으면 안 됩니다. 지하층에 있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그래서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니을이 옳은 지문이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해당합니까? 주택법의 대수선은 리모델링은 대수선이랑 증축 이렇게 두 가지였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동의요건에 보면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1랑 각동 과반수인데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3분의 2. 그래서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전체는 3분의 2 각동 과반수, 둘 다 과반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리모델링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원칙은 허가를 받지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을 하면 양수인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거 뭐 개발법에도 나오고 정비법에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는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니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까 요약서에 밑줄 하나 치긴 쳤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신고 수리 여부는 20일 안에 알려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요거는 잠깐 보면은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데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60일이라는 건 요 승인 여부를 60일 안에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60일 안에. 근데 방금 위에 20일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해 줍니다. 이 신고는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승인 여부는 60일. 요 착공 신고라면 이 신고 수리 여부를 20일 안에 알려준다는 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다음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공사 시작해야 되죠. 보시다시피 항상 정답은 쉬운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2번, 3번 이런 거 처음 보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항상 쉬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맞고. 그 다음에 방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사업 주체로부터 토지를 빌려 쓰는 주택이죠. 그러면 이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X. 택지비는 빠져야죠.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되는 분양 가격에 포함되죠.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요약서에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공시한다라고 했죠. 페이지가 202페이지 요약서에. (202)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틈 사이 여기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4가지를 공시한다라고 했습니다.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리고 기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를 공시를 해야 된다.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이런 것들을 공시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7가지를 공시합니다. 공사비를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들이 아래 위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가 공시하는지 혹시 모르니까 받으시죠.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공시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업주체는 이라고 돼 있고 공공택지에서 그래서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공시를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포함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하려고 할 때 법인은 자본금이 5억, 등록할 때는 3억이지만 채권 발행할 때는 5억. 그 다음에 발행 조건은 주택 상환사채에 적어야 되는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넘어가 보죠.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데는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국장.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는 액면가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액면가 그대로.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면 무슨 증권? 2번을 모르더라도 나머지가 우리가 충분히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제끼다 보면 2번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서에는 발행 조건, 주택 상환사채에 적어야 되는 내용들 써놨는데 그런 것들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까지.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푹 쉬시고 그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